자, 지금 청문회 전국이고 앞으로 계속 열릴 거 아닙니까? 청문회가 네. 아마 모르긴 해도 한 서너 달은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정된 분만 해도 7분 아니에요? 예. 7번은 최소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정기획자문회의 네. 예전 같으면은 이제 이게 인수위 역할을 하면서 하나 둘씩 인사를 발표를 하고 거기 언론 함합함에 있고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문에 한 6-7명이 한꺼번에 낙마하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일단 첫 번째 타자는 통과하는 무난히 했어요.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상한 꼬장을 피우고는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이런 정당들이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유한국당은요. 이제 그 스스로는 진짜 보수를 지향하며 새로운 보수가 되겠다고 오늘 선언을 했어요. 오늘 의원 워크샵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강경 보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4%였던 고 갤럽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8%예요. 이게 이제 자유발목당이라는 새로운 자유발목당. 별칭을 얻으셨고요. 발목한국당은 어때요? 왜요? 그러네요. 자유발목당, 발목한국당 다 괜찮고요. 예, 그런 걸 얻으셨어요. 그런데 당분간은 이제 보수를 최대한 집결하기 위해서 강경 노선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거 저희 19대 때 많이 해봤거든요. 그 본회의 안 들어가고 국회 뭐 안 하겠다 보이콧하고. 근데 이게 국민들께서 그런 강경한 투쟁 모습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하면 이게 인정을 해주시고 지지를 하는데 이번에 사실 이낙연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사안이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72%가 이거 뭐 별로 문제 안 되니까 빨리 통과시켜라 이런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로 지지율이 8%로 떨어진 것이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앞으로도 지금 앞으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뭐 김상조건 강경화건 또는 또 다른 분들이건 간에 처음에 이렇게 세게 나가줘야 다음에 그런 식으로 통과시키는 사람 한두 명쯤은 딜용으로라도 그런 용도로 쓰려고 지금 처음부터 세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 문법에서는 그런 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딜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딜이 맞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전략 짤 때 제가 이제 인사청문회 담당인 것처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박지원 대표님이 이렇게 불러 모으셔요. 청문위원들을.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뭐 여러 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2명 자르자, 10% 자르자, 20% 자르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때는 워낙 대부분이 다 문제가 있으셨고요. 그리고 위장 전입도 그냥 단순 위장 전입 별로 없어요. 한두 번 한 게 아니고요. 위장 전입을 습관적으로 하셨다거나 그다음에 투기성 위장 전입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낙마를 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 야당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뭐 10%를 자른다든지 이런 건 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낙연 총리를 빨리 내정한 게 국정을 빨리 정상화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뜻대로 안 돼서 허탈한 면이 있다고 하시면서 정치화됐다는 말을 살짝 끼워 넣으셨거든요. 그날. 근데 그게 그 정치화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딜이라든지 이런 흐름, 보도 이런 거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제 나온 이야기로 보면은 바른정당의 국회의원들이 한두 명 빼고는 다 찬성했다는 그래서 분석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국민의당은 다수가 찬성했을 거라고 봤는데 그 숫자로만 넣고 국민의당 반 정도가 반대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로만 믿는다고 치면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살짝 기존에 있던 야권, 여권 이런 구분 같은 게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정계 개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거기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바른정당이 8%예요. 지지율이. 똑같네. 예, 정의당도 8%예요. 평준화됐어요. 지금. 그러면 8% 똑같은 정당을 의석을 다 합친 뒤에 나눴으면 좋겠다. 구분하겠다. 3분의 1씩으로.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구 경북에서 바른정당이 22%로 자유한국당을 앞질렀다는 거예요. 아하, 이거 좋네. 이게 아주 특이점이에요. 물론 이제 민주당이 대구 경북에서 1등했어요. 30몇 %로. 근데 그거는 저는 크게 맞아요. 주목할 없죠. 만한 수치는 아닌 금방 것 같아요. 변하잖아요. 그런 네, 여론은. 근데 바른정당이 22%를 얻어서 자유한국당을 앞섰다는 건 되게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유승민이 완주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건전한 보수를 위해서라도 완주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당대표이신 이현주 의원, 저는 그렇게 불러요. 전제감으로만 보면 그런 건데, 그분들은 지금 뭔가 좀 상황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게, 잘 나가고 상대가 잘하고 있을 때는 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부부싸움 더럽게 많이 하는데요. 잘할 땐 칭찬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못할 때마다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한테 잘한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표정이 너무 간절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거의 한 99% 가까운 게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어긋장 놓고 막 그러고 있으면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나요? 왜 그렇게 상황 판단을 못 할까요? 근데 지금 푸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치를 잘하는 걸 기준으로 상황 판단이 안 된다잖아요. 정치인들의 목표가 다 달라요. 어떤 정치인은 존재감 장렬, 그게 목표인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국민의당 당대표 이현주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이낙연 이후에 지금 방송은 오늘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의 평들은 그런 거예요. 뭐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랑 상관없이 김상조, 강경화는 기필코 낙마시킨다. 뭐 이렇게 벼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앞으로 이후에 벌어질 것들이 지금 당장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가 있었고요. 다음에 6월 7일 날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렇게 계속 연속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뭔가 하자가 없고 워낙에 그 미담 저희들이 네. 파팜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그냥 무난한 통과가 예상이 되고 그러면 네.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하고 다음 주에 있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둘 중에 하나는 기필코 떨어뜨린다는 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 어떤 전망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기필코 떨어뜨린 다 하지. 그걸 뭐 전망으로 떨어질 거다. 이건 또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런 건 있어요. 언론들이 그렇게 또는 자유한국당 같은 부류들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네. 자연스럽게 그게 인식 속에 박혀가지고 한 명이라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면 우리들이 받는 일반적인 충격이 좀 덜하다는 게 저는 그걸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됐죠. 예전에는 언론이 막 그 김상조 후보자는 18가지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떠들면 그게 이제 신문하고 방송이 그렇게 보도를 하면 그게 그냥 사실로 굳었잖아요. 그런데 청문회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TV 오늘 청문회 나오는 거 TV 시청률이 엄청 높아요. 그거 다 보시면 어머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그 그렇죠. 사실이 아닌 거 속았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이게 그 민주당 정부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내각은 민주당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청와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기는 어려워요. 당에서 문제제기가 될 때마다 반박해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했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시스템을 다시 꾸려야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김상조 후보자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진짜 간절하게 하셨어요. 네. 저도 그 처음에 모두 발언할 때부터 네, 막 모두 발언은 그것이 대통령 취임식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네.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저는요 요새도 어딜 가서나 저는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네.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디테일을 네. 이야기하려고 했으니까. 네, 네. 강경화 후보자까지 이제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현역 국회의원들이신 분들 네 분이 지금 장관으로 내정됐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흔히 말하는 현역 불패. 현역인신 분들이 청문회 통과 못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면서요, 아직까지.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국회의원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우호적인 게 그런 분위기가 있나 그 보죠. 우호적인 거보다는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국회의원들은요 출마할 때마다 검증받아요. 그리고 조금만 문제가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히 우리가 야당 10년 했어요. 야당 의원은 비리가 있으면 그냥 아웃이에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권 말기에 가면 현역 의원하고 관료들을 많이 쓰게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어쨌건 그렇게 돼서 지금 김현미, 도정환, 김영춘, 김부겸 이렇게 네. 올라가셨는데 이분들은 의원님 생각에도 별로 큰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 한번 해보는 거고요. 네, 반전도 네.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키는 앞으로 계속해서 장관 후보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분들 네, 말고도. 네. 현역에서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이유는요?
그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떤 자리는 저분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될 것 같아요. 아하. 몇 개는 더. 그러면 원외이면서 굉장히 그 명석한 두뇌라고 추앙받고 있는 그 분 있어요. 남양주에 계시는 그분. 그분은 날아가셨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은 또 자리가 딱 하나가 정해져 있어서 모두가 그 자리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법이 그분을 거부해요. 그 법 누가 만들었어요? 그 법을 그분이 안 만드셨어요. 삐처리 해드릴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분을 염두에 두고 못하도록 누군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어요. 저는 비슷한 자리가 또 하나 있다고 보는데 연관성 있는 부처가 하나 있다고 보는데 없어요. 뭐 미창과부 같은 거. 그분은 거기는 좀 안 맞죠. 왜냐하면 아하. 그곳은 사실은 없어져야 될 부처 1순위였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는 게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부처는 살려두고 그 부처에게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 용도를 바꾼다. 예, 용도를 바꾼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요한 게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 과학 융합의 메카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니까 거기는 진짜 ICT와 과학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정말 천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그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권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가장 많은 화살을 맞고요. 가장 단명할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 그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그분께 전달해 주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분이 전달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김상조 청문회 얘기를 오늘 있었으니까 잠깐 해봐야 되겠는데 네. 제 인상평부터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네.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침소봉대해가지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어디 강남 어디에 아파트 하나 샀어. 그 모든 아파트 산 행위는 다 투기야. 그런 식인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눈여겨봤던 건 그런 거 있거든요. 방송국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은 프리랜서들 있잖아요. 네. 사실상 작가들도 대부분 다 프리랜서고요. 일반 출연자들도 프리랜서인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돈을 지급할 때 대부분 원천 징수해 주거든요. 세금 떼고 주고 이러는 게 있어요. 근데 강의료 같은 거나 잠깐 가서 이렇게 특강을 해주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돈들을 일일이 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게 세금 탈루라고 말하는 것도 좀 웃기고 실제로요.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그런 일을 좀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돈 들어오고 이러는 것들. 저만 해도 광고비 받는데 저희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광고비를 원천 징수하고 달라고 그럽니다. 법적인 문제 안 남기려고.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분에게 있어갖고 어떤 의혹으로 제기되는 게 말 그대로 이름을 의혹이라고 붙이면 의혹이고 의혹이라는 이름 안 붙이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들이 다 의혹 리스트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거는요. 고등학생들 표현으로 하면 삐 털리는 거예요. 개 털리는 거예요? 제가 차마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 김상조 내정자도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제가 야 지금 기분 정말 이상하겠다. 자괴감 들고 진짜 괴롭겠다. 그랬더니 초기에 그러셨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처음에 막 뭐 위장 편집도 문제고 뭐도 문제고 막 문제다. 그러니까 진짜 막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니까 상태가 좀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어제 들었어요. 이하경 의원한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정말 자기 페이스 찾으셔서 잘하셔서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거요. 당해보면요. 여러 사람이 언론에서 너 진짜 나빠. 18개야. 너 잘못이 18개야. 그럼 진짜 기죽어요. 이런 청문회 같은 경우에 정말 털 게 없으면 뭘로 꼬투리를 잡냐면 자료 제출 안 한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청문위원들은 자료 제출 정말 많이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에 다 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을 당장 낼 수 없는 것도 있을 거고. 네. 근데 그것들을 안 냈다고 그게 꼬투리고 그게 낙마 사유가 돼버려요. 자료 제출 안 했다고. 그 정도면 사실상 털 게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요. 저는 오늘 청문회 보다가 눈물 날 뻔했어요. 아내 얘기할 때. 아내. 쓰러지신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마 아파트로 네가 왜 갔냐. 그 음마 아파트 간 게 위장 전입이다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눈물 날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영국에 안식년 다녀와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수술한 병원이 강남의 모 대학병원이었고 거기 치료를 위해서 음마 아파트로 가게 된 거다. 그거 저 이해해요. 엄마가 저도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언니 집에 가 계셨거든요. 저희 집은 남양주니까 그 엄마가 언니 집에 2달을 가 계셨어요. 그
통원 치료하기가 가까워서 남양주에서 왔다 갔다 하면 혹시 왔다 갔다 하다 차 막혀서 일 생길까 봐. 그래갖고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전세 계약서가 없으니까 너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아파트 관리비 낸 거 한 거 은행 기록 내. 아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게 장인 장모가 2002년도에서 오시고 또 2004년도에 오시고 또 2005년도에 전출을 가셨는데 네네. 당시에 음마 아파트는 재개발 광풍이 불었었던 그런 때입니다. 네. 당시에 음마 아파트에 이 위장 전입을 오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요. 많은 분들이 이른바 재벌 저격수인 제가 당시에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에 살았던 거에 대해서 참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제가 영국의 안식년을 가져온 다음에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수술을 받고 1년간의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수술을 하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음마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서도 이사를 갔다 이렇게 위장 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관해서는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자자자 주목! 외식 경영 프랜차이즈 혁신부문 대상 1년 만에 53개 지점 오픈 프랜차이즈계의 새로운 신화 순대곱창 전골 전문 브랜드 순고비네 순고비네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 10년간의 노하우로 우리의 맛을 낸 순대곱창 전골 둘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브랜드 셋 부담 없는 경제적인 창업 비용 창업에 관심은 있는데 막막하신 분들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창업 문의는 051-555-6611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순고비네를 검색하세요.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숫자를 듣게 됩니다. 특히 술을 먹은 후 반사적으로 이 숫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대리운전은 1800의 쌍육공육 아주 그냥 번호가 입에 착착 붙는다. 1800-6606 잊어버릴 수가 없네 번호를.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my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마이보험 체크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What a wonderful 자, 지금 청문회 전국이고 앞으로 계속 열릴 거 아닙니까? 청문회가 네. 아마 모르긴 해도 한 서너 달은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정된 분만 해도 7분 아니에요? 예. 7번은 최소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정기획자문회의 네. 예전 같으면은 이제 이게 인수위 역할을 하면서 하나둘씩 인사를 발표를 하고 거기에 언론 함합함에 있고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문에 한 6, 7명이 한꺼번에 낙마하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일단 첫 번째 타자는 통과하는 문안이 했어요.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상한 꼬장을 피우고는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이런 정당들이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유한국당은요. 이제 그 스스로는 진짜 보수를 지향하며 새로운 보수가 되겠다고 오늘 선언을 했어요. 오늘 의원 워크샵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강경 보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4%였던 고 갤럽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8%예요. 이게 이제 자유발목당이라는 새로운 자유발목당 별칭을 얻으셨고요. 발목한국당은 어때요? 왜요? 그러네요. 자유발목당, 발목한국당 다 괜찮고요.
예, 그런 걸 얻으셨어요. 그런데 당분간은 이제 보수를 최대한 집결하기 위해서 강경 노선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거 저희 19대 때 많이 해봤거든요. 그 본회의 안 들어가고 국회 뭐 안 하겠다 보이콧하고. 근데 이게 국민들께서 그런 강경한 투쟁 모습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하면 이게 인정을 해주시고 지지를 하는데 이번에 사실 이낙연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사안이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72%가 이거 뭐 별로 문제 안 되니까 빨리 통과시켜라 이런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로 지지율이 8%로 떨어진 것이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앞으로도 지금 앞으로 이야기 나오겠지만 뭐 김상조건 강경화건 또는 또 다른 분들이건 간에 처음에 이렇게 세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낙연 총리를 빨리 내정한 게 국정을 빨리 정상화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뜻대로 안 돼서 허탈한 면이 있다고 하시면서 정치화됐다는 말을 살짝 끼워 넣으셨거든요. 그날. 근데 그게 그 정치화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딜이라든지 이런 흐름, 보도 이런 거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제 나온 이야기로 보면은 바른정당의 국회의원들이 한두 명 빼고는 다 찬성했다는, 그래서 분석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국민의당은 다수가 찬성했을 거라고 봤는데 그 숫자로만 넣고 보면 국민의당 반 정도가 반대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 말이 사실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로만 믿는다고 치면,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살짝 기존에 있던 야권, 여권 이런 구분 같은 게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정계 개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거기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바른정당이 8%예요. 지지율이. 똑같네. 예, 정의당도 8%예요. 평준화됐어요. 지금. 그러면 8% 똑같은 정당을 의석을 다 합친 뒤에 나눴으면 좋겠다. 구분하게 딱 3분의 1씩으로.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구 경북에서 바른정당이 22%로 자유한국당을 앞질렀다는 거예요. 아, 이거 좋네. 이게 아주 특이점이에요. 물론 이제 민주당이 대구 경북에서 1등했어요. 30몇 %로. 근데 그거는 저는 크게 맞아요. 주목할 만한 수치는 아닌 것 금방 같아요. 변하잖아요. 그런 네, 여론은. 근데 바른정당이 22%를 얻어서 자유한국당을 앞섰다는 건 되게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유승민이 완주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건전한 보수를 위해서라도 완주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당대표이신 이현주 의원, 저는 그렇게 불러요. 존재감으로만 보면 그런 건데, 그분들은 지금 뭔가 좀 상황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게, 잘 나가고 상대가 잘하고 있을 때는 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부부싸움 더럽게 많이 하는데요. 잘할 땐 칭찬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못할 때마다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한테 잘한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표정이 너무 간절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거의 한 99%가 줘야 다음에 그런 식으로 통과시키는 사람 한두 명쯤은 딜용으로라도 그런 용도로 쓰려고 지금 처음부터 세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 문법에서는 그런 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딜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딜이 맞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전략 짤 때 제가 이제 인사청문회 담당인 것처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박지원 대표님이 이렇게 불러 모으셔요. 청문위원들을.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뭐 여러 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2명 자르자, 10% 자르자, 20% 자르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때는 워낙 대부분이 다 문제가 있으셨고요. 그리고 위장 전입도 그냥 단순 위장 전입 별로 없어요. 한두 번 한 게 아니고요. 위장 전입을 습관적으로 하셨다거나 그다음에 투기성 위장 전입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낙마를 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 야당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뭐 10%를 자른다든지 이런 건 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대통령